좋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돼서 네, 좋습니다. 저도 2013년 말까지 여기 주재를 했었고요. S사에 있었고요. 그리고 기획을 했다가 지금은 미국에 있는 회계법인의 그 샌드백스 책임자로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도 대표로 돼 있어서 서울과 미국 그리고 멕시코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특별히 좀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제 저희 펌의 인터내셔널 텍세이션 팀의 그 이전 가격 관련된 그 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자료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제 지금 그 저기 옥타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하고 맞을까 싶어서 조금 뎁스를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내려서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조금 멘토링 다시 했고요. 그리고 그걸 맞춰서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그 저희의 툴을 관련된 것들을 또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성격 자체가 해외 같은 경우는 연결 패키지를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한국은 뭐 물론 아시겠지만 국제회계 기준을 통해서 결산을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컨설레이션 패키지를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직접 마킬라 스킴을 가져올 때는 국제조세 협약, 그 텍스 트리티가 맺어 있는 나라에 있는 그 모회사가 되는데요. 그럴 때 뭐 싱가포르이 될 수도 있고 홍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연결 패키지가 가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예전에 그 제가 PwC하고 작업을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섹션을 잡았습니다. 이게 좀 뿌옇지 않나요, 혹시? 네. 앉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기술진 지금 다 나가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 빠른서 이런 거는 시기가 좀 보이시나요?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 고마워요. 그 글로벌 텍스 플래닝은 이 두 가지 머티리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 거는 글로벌 텍세이션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우리가 기업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기업 회계를 하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컨셉을 머릿속에 오늘 만약에 절반이라도 가져가신다면 굉장히 돈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조세 협약이 뭔지, 퍼린 텍스 크레딧이 무엇인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예전에 제가 국내에서 썼던 거, 한국에서 썼던 머티리얼이라서 좀 이해가 좀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텍스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뭐 삼성이나 LG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그런 데서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 이 머티리얼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 텍스를. 멕시코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30%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리고 부가세가 16%, 뭐 호텔 같은 데 19%뭐 그러죠. 굉장히 조세 부담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 만지면 이게 다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벨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이라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텍세이션의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글로벌 계약 구조 및 진출 국가의 조세 정책, 법규 관행 등을 고려하여 최소의 텍스 비용을 위한 최적의 텍스 플래닝을 수립한다는 좀 훌륭한 표현인데요. 이게 실제로 해외 투자할 때요, 우리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텍스 헤븐에다가도 회사를 세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중남미에는 파나마가 있죠. 그리고 네덜란드 영에 있는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있고요. 아프리카 일부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돌아와요.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 했었던 만사니오에 있는 한 7억 불짜리 LNG 터미널은 그거의 모회사가 투자회사 SBC가 시티에 있고요. 그거의 또 투자회사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계와 한국계 자본들이 들어와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을 좀 보시면 현지 진출국가의 조세 환경이랑 국제 간 조세 협약들을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계약 구도나 사업수의 형태, 분사 및 현지 이익 분배 등을 글로벌 차원에서 텍스 리스크와 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멕시코의 가장 핫한 지역이 몬테레이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가서 몬테레이 오피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몬테레이 들어온다 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시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 쪽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바로 왔죠. 왜 그랬냐면 KPMG가 14년 11월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직접 유도를 했어요. KPMG가 기아 자동차의 외부 감사인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략 제조 3본부의 이승훈 부대표님 쪽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2, 3년 후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그 멕시코의 아시엔다가 한국으로 다이렉트로 많이 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통한다면 그 전통적인 이맥스의 마킬라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으로 많이 넘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익을. 그 조세 부담도 많이 덜하고 전 섹션에서 노무 관련된 그 강의를 하셨잖아요. 여기 백대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스라는 그 간접세가 또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중남미의 끝에 있는 그 브라질까지 커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휴스턴부터 브라질을 제가 커버를 했는데 재무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의 중남미 나라가 그래요. 볼리비아는 빼떼우가 있는데 거기는 한 달치 월급을 더 줍니다. 여기 10%를 더 주는데. 근데 그런 디자인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익 분배를 할 것인지, 본사에서 얼마나 보낼 것인지, 현지에서 얼마나 소싱을 할 것인지, 그리고 티어 1, 2, 3와 같이 들어올 때 어떤 구도를 잡을지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띠우아나나 레이노사, 몬테레이의 예전 지금도 있죠. 그 LG 몬테레이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는 명확한 마킬라 스킴으로 옵니다. 그리고 LG는 명확한 피텍스 형태로 오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아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해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때 이 기아라는 공장을 지을 때 현지 법인 또는 고정사업장의 엔터티에 따라서 더 틀려요. 법인은 뭐냐, 고정사업장이 뭐냐 이게 보시면 나오죠. 요것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해외에 새로운 엔터티를 만드는 거예요. 별도의 법인을. 지분 출자를 통해서 법률적 법인, 독립적 영업 활동을 하고 현지의 법률과 세법을 적용받죠. 고정사업장이라고 보통 일컬어있는 건 지점 그럽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국에 본사가 있으면 법인을 하나 세우는 거고요. 지점은 본사의 지점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점을 고정사업장이라고 하고 본사도 고정사업장이 됩니다. 그때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 장소. 만약에 기아자동차가 고정사업장을 지점 형태로 몬테레이에 만들었으면 고정사업장입니다. 법률적 실체는 이 법인과 동일하고요. 현지에서는 똑같이 보고 가세를 때립니다. 근데 법인하고 틀린 건 뭐냐? 지하는 법인을 세웠죠. 그래서 생산법인이랑 판매법인 두 개를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지점 같은 경우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약간 축소된 활동을 하죠. 그리고 건설 현장. 지금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난리가 아니죠. 몬테레이 가보면 그 건설 현장은 맥시멈 3년. 지금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면 다 져요. 그냥 이건 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로컬 콘텐츠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고 밴맥스 사업 같은 거, CFE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규제가 많고 레귤레이션 많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그 맥시멈 2년에서 3년입니다. 손 들고 가야 되잖아요. 법인을 굳이 안 만들고 그냥 지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철수해버리는 거죠. 사무소, 레종 오피스 하는 게 이거고요. 재화나 상품 그리고 관련된 정보 수집 목적이면 고정된 설치 및 장소, 뭐 기타 사항들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다 틀립니다. 뭐 우리 저기 엔세나다 쪽에 광물공사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멕시코도 가끔 보면은 광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하신다는 분들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뭐 굳이 특별하게 현지에서 그런 노동법이나 세법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싶은 분들은 그냥 레종 오피스로 가죠.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줍니다. 물건을.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해요. 한국에 뭐가 있으면 한국에서 보내버리고 여기서는 굳이 세금을 내질 않죠. 이런 구도로 나뉘었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조금 복잡해집니다. 계약 구조에 따른 과세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조금 복잡한데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하나의 건축액이라는 싱글 건축액으로 들어오는 거고 분리 계약을 한다 그러면 나누는 거죠. 말하자면 CJ가 지금 홈쇼핑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CJ 코리아가 있겠죠.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물건을 여기서 소싱할 거야? 아니면 한국에서 소싱할 거야? 중국에서 소싱할 거야? 미국에 히트친 상품들이 있었는데 미국에도 CJ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좀 가져와가지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구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팔아야 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본사에서 직접 갈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나눠 갈 것인지 그리고 사업자한테 본사하고 현지 법인이랑 나눠서 갈 것인지 이런 계약 구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소싱하는 게 싸요. 그리고 한국에서 소싱하는 부분들이 본사의 이익이 좋아요. 그러면 본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CJ가 계약을 하겠죠. 여기. 근데 멕시코에서 소싱하는 제품들도 이제 해요. 그러면 그런 판매 행위를 하는 업도 현지 법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 과세 범위는 어떠냐? 뭐 본사 계약을 했을 때는 전체가 되고요. 이렇게 분리했을 때도 전체가 됩니다. 왜? 현지에서 사업을 해서 레지던탈 엔터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인 수익만 발생할 때는 이 분리 계약. 왜? 나는 나눠져 있잖아요. 심플하게. 이 구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옵니다. 여기. 그 지금 윈도우 10을 판다고 들어와요. 새로. 그랬으면 굳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법인을 세우지 않고 팝니다. 본사에서. 그러면 굳이 엔터티를 세우지 않고 멕시코 현지에다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냐? 그냥 디스트리뷰터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랬을 땐 비거주자로 원천세 부분만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이 대기업에서는 또 규모가 큰 사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것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라는 법인세율과 16%라는 부가세의 금액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를 어떻게 정하냐? 통상 매출세, 부가세는 현지분만 과세를 하고요. 법인 계약에서는 이전 가격 이슈가 당연히 생기죠. 이전 가격은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정상 가격이라는 이 암스트랭스 트랜잭션의 바이어스인 이전 가격, 그러니까 그 차이에 대해서 과세를 때리는 겁니다. 이 분리를 과세를 하게 되면 이전 가격이 생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형태가 구성이 되면 원래 하나로 그럼 현지 법인만 아시엔다가 볼 겁니다. 근데 법인이 본사한테 주죠. 원래 법인 네가 해야 되는데 본사한테 줬잖니 이 이익을 여기에 안 올리고 여기에 많이 올린 거 아니니? 라고 세간경을 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본사에 대해서 이전 가격 이슈가 생기는 거죠. 분리계약을 했을 때는 외납세 공제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 기준인데요. 외납세 공제율이 외납세라는 게 직접 외부 납부세약 공제, 간접 외국 납부 공제액이 있고요. 그 율이 틀려요. 50%, 100%. 그래가지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하는 거죠. 뒤에 제가 장표로 이따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세 범위가 생기게 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조세 협약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조세 협약이 뭔지, 그리고 납부세 공제. 야, 사장님이 한국에 엔터티가 있으시고 여기도 엔터티가 있으세요. 아니면 국경 지역에는 샌드에서부터
맥갈렌까지 미국의 엔터티를 놓고 멕시코에다가 공장이나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나 판매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중 과세를 피할 것인지와 어떻게 공제를 더 받을 건지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조세협약은 이게 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조금 좀 사는 애들끼리 협약을 맺은 거예요. 사는 나라들끼리. 그래서 보통 OECD 룰이 있고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일 소득에 대해서 양 국가 간의 과세한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이 과세권 이거를 양국에 적정 배분을 합니다. 항상 이 양국에서 두 국가는 컨플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배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 거래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OECD 모델이 있고 요새 또 뭐 BEPS라고 해가지고요 조금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 OECD를 벗어나는 것들 국가들조차도 큰 틀 안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과세를 서로 하려고 하죠. 혹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레지던트와 난 레지던트.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 텍스나 어카운팅에 대한 수준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디까지 낮추고 어디까지 높이는 게 좋을까 싶긴 한데 이 내용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래서 몇 개월 사냐에 따라서 예. 그저 몇 개월 사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주요한 팩트고요. 그래서 세법은 가장 중요한 정의가 이게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오늘 요것만 컨셉을 가져가셔도 어디 가서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저기 사업을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 직장생활 하셔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과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요. 거주자는 레지던트, 비거주자는 당연히 난 레지던트겠죠. 그렇게 해서 거주자는 내 범주, 내 과세권 안에 있는 거주자의 테라토리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이 아시엔다, 미국의 IRS, 한국의 국세청은 쫓아가서 세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뭐냐면 내 테라토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테라토리 안에, 멕시코 테라토리 안에 들어와서 살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 보통 183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안에 테라토리 안에 183일 동안 있지는 않지만 너 여기서 뭔가 돈 벌었잖아. 가장 이해가 빠른 게 이베이,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겁니다. 그러잖아. 너희들 돈 내. 살지는 않잖아. 그래서 원천세를 내. 위드홀딩을 할게. 그런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 그래서 퍼캐피타라 그래요. 이 퍼캐피타가 거주자고 테라토리는 비거주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양국의 과세 범위가 생기겠죠. 서로 A라는 주재원이 한국에서 나왔어요. 한국에서도 거주자잖아요. 한국에 주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월급도 한국에서 받아요. 근데 멕시코 왔어요. 멕시코 아시엔다가 봤을 때 내 땅 안에서 183일 이상 살잖아. 너 여기서 월급도 좀 일부 받고 집도 있지? 거주자. 둘 군데 다 거주자가 돼요. 그 과세를 어떻게 할까? 뭐 범위가 생기고요. 적용 대상, 신고 금액이겠죠. 이 적용 대상 세금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체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체에서로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 적용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해요. 개인도 센서티브하고 회사도 센서티브하고.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를 여기서 받을까? 내가 얼마를 한국에서 줄까? 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낸 거를 어떻게 공제를 받을까? 잘 모르겠는데 누군 받는다는데 굉장히 이거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거예요.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라도 어떻게 저를 만나거나 어떻게 뭐 메일이나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존속도는 체류기간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 용역 등은 일반적으로 수행지국에서 과세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도 그리고 에스파뇰로도 동일한 단어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사용료 소득은 대다수의 지국 과세이지만 태국이나 미국은 사용지국 과세 서로 컨플릭이 생기죠. 그래서 체결 국가가 조세 협약상 이게 제가 이제 몇 년 기준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뭐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겨난 양국의 과세 범위에서
서로 A라는 주재원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는 거주자고 멕시코에서도 세금을 내는 거주자인데 과세 범위가 생기고 컨플릭이 생기잖아요. 서로 때리겠다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외국 납부세 공제입니다. Foreign Tax Credit이고요. 이거는 이제 표현 자체가 한국의 이제 법인세법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국 납부세 공제는 국내 법인의 현지 지정, 실제로 납부한 직접 외국 납부세액과 아까 말씀드린 간주 외국 납부세액, 간접 외국 납부세액, 그리고 간주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구분이 되고요. 직접과 간접, 간주 이렇게 나눠진다는 말씀입니다. 직접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을 때, 직접은 지점을 설립을 했을 때 한국의 본사가 직접 나와서 외국 납부세액을 낸 거고요. 그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 법인의 현지 지점, 아까 보셨죠?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대해서 과세된 세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컨셉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간접 외국 납부세액은 아까 한국에 본사가 있고 외국의 해외에 법인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별개의 엔터티입니다. 두 개는. 그러니까 직접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이라고 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중에 현지 법인의 외국 법인 세액 상당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페어런트 컴퍼니가 한국에 있고 페어런트 컴퍼니가 미국에 있고 자회사가 멕시코에 있어요. 두 군데서도 다 외국 납부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언제? 배당금을 받았을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계산한 사실입니다. 그럼 한국의 경우는 뭐 조세 협약이 없을 경우는 세액의 50%만 공제를 해주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2012년에 50% 100%에서 100%가 됐어요. 그래서 멕시코는 간접, 직접 다 100% 공제를 해줍니다. 간주는 이거는 그 요단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간주 배당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간주 해주는 거, 배당한 것처럼. 그리고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간주고 외국 납부세액을 낸 것처럼 간주를 해주겠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 세액의 상당액을 공제를 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는 세 가지가 있고 법인 형태와 지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텍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해외 고정사업 형태 사업 수행을 할 때입니다. 법인 수익률이 20%. 이게 되게 민감해요. 한국은 낮은 세율 11%, 높은 세율 21%일 거예요. 지금 미국은 개인소득세처럼 레인지가 있습니다. 멕시코는 아주 깔끔해요. 30%. 그래가지고 20%일 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를 어떤 식으로 했냐, 고정사업자 형태를 어떤 식으로 했냐, 법인을 만들었냐, 지점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납부세액이 보시면 22억이 되죠. 그럼 이걸 실효 세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세율. 과세소득이 100이에요. 그럼 100 납부세액 20 냈어요. 80만큼의 우리는 이제 벌은 거죠. 나머지는 다 제외를 하고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100이 또 발생을 했어요. 과세소득이 100이에요. 한국은 22%를 가정했을 때 22를 내겠죠. 그럼 현지에서 낸 20%만큼을 공제를 여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네가 한국에서 낸 22만큼, 그러니까 한국에서 2만 내겠죠. 그러면 20 플러스 2죠. 실제 돈은 42가 나왔다가 20이 돌아온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지 텍스와 본사 텍스를 또 구분을 줬습니다. 법인 세율이 40%. 현지 세율이 아까 20%니까 한국이 22%보다 낮죠. 근데 한국이 22%보다 높습니다. 멕시코가 이런 경우가 되겠죠. 30%니까요. 똑같은 로직으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똑같은 로직으로 납부세액이 공제를 해주고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 제로죠. 총 납부세액이 40억. 멕시코 같은 경우는 30억이 되겠죠. 해외 법인 형태입니다. 아까는 고정사업장 형태였고 좀 틀리죠? 똑같은 로직으로 오고 실효세율이 얼마 나올까? 28% 나옵니다. 법인이 조금 높네요. 아까는 지점보다. 자, 왜 그럴까요? 총 부담세액은 고세율 국가 납부세액과 동일합니다. 왜? 글로벌 인컴이기 때문에 높은 나라의 세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나라에서 내잖아요. 근데 글로벌 텍스를 해봤어요. 지금처럼 해봤는데 내가 얼마를 공제받을 것인가 막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심플하게 나는 높은 데서 내는 세금만큼을 내는구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글로벌 인컴이기 때문에 인컴은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조금 복잡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로직을 조금 단순히 생각만 하시고 이해만 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세율과 법인, 지점,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본사에서 얼마 보내냐, 현지에서 얼마 소싱하냐에 따라서 이런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들이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총 부담액은 현지 법인에 대한 당사 지분율과 세액 감면, 조세 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협약국이라도 외국 납부세 공제 미인정금은 50%가 되고요. 당연한 얘기들이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해서 조금 이해가 편하시게 봐봤어요. 태국, 사우디, 중국, 인도, 헝가리, 멕시코, TT. 그래서 중남미에는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멕시코가 있죠. 동유럽, 아시아, 중동이 있습니다. 보시면 세율의 차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태국 30%입니다. 사우디 20%고요. 중국 10%, 인도 34%, 건너가서 멕시코 30%입니다. 맨 밑에 볼까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텍스를 어디가 제일 많이 낼까 이렇게 보면 되죠. 결론적으로는 인도 많이 냅니다. 멕시코 많이 내죠. 근데 멕시코는 여기다가 또 뭐가 있나요? PTU 있잖아요. 임스 있잖아요. 이거 다 합쳐서 45%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가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텍스를 고려를 안 하고 사업 평가를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좀 많죠.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여기는 좀 요거를 매니징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빼가지고 만든 게 좀 이해가 좀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야, 헝가리 진출할까? 멕시코 진출할까? 했을 때 이거 다 표가 있잖아요. 노동 얼마, 그리고 또 현지 세율 얼마, 네? 뭐 규모 얼마, 현지에서 제일 이슈가 또 그거잖아요. 주정부에서 얼마나 또 보조를 받는지, 네? 몬테레이, 살티오, 또레온 막 얼마나 더 받으려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 고려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텍스의 전략은 어떻게 갈까라고 이제 결론을 좀 내보면 총 부담세액은 고세율 국가의 세율과 일치합니다. 아까 뭐 거주자니 비거주자니 엔터티의 형태니 그리고 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서 시작을 해서 왔는데 고세율 국가가 일치하죠. 저세율 국가라도 국내 세율에 수렴 당연하죠. 국내가 고세율이 되면. 그리고 해외의 고세율과 세율은 텍스 크레딧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좋죠. 해외에서 낸 거는 한국에서 공제를 받아요. 그 이해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ABC는 조금 요거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작년 가을에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 진출해 계신 회사인데요.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
저기 오피스에도 대표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게 좀 있는데 들어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료도 많이 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회사는 미국도 보기 때문에 미국의 디트로이트나 그리고 또 지금 엘라바마에 한 30만 대 더 짓잖아요, 현대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국에서 멕시코로 직접 진출했을 때는 그 조세 협약에 의해서 배당금이 0%예요. 제외를 해줍니다. 원래는 15%잖아요, 멕시코가. 근데 미국하고는 그게 협약에서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이 15%를 내요. 미국이 5% 내나? 5% 낼 겁니다. 그럼 5% 더 내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한국에서 직접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이익을 높여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공제를 해준다니까요, 5%를. 그러면 제로예요, 같이. 다른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누구한테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 들은 얘기하신데도 큰 펌이에요, 큰 회계법인. 그래가지고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에서는 요 고세율국가 일치하고 텍스 크레딧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섹션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이고, 이 두 번째 머티리얼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잠깐 쉬기 전에 질문 받고 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 컨셉추얼한 얘기들입니다. 과소자본 제도가 무엇인지, 조세 피난처에 대한 과세 제도가 무엇인지, 이전 가격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리고 물론 관리 쪽으로 많이 오시고 뭐 구매 쪽으로도 오시고 하실 겁니다. 근데 다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소자본 제도는 영어로 하면 Thin Capitalization이고요. 모 회사가 자회사한테 투자와 차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이들 자본을 안 태우고 론을 많이 가면 그거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 잘 모르시고, 야, 내 돈 그냥 태워, 내가 론으로 해줄게, 본사에서 론 받아, 이런 게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뭐 결국은 아시엔다하고 참 안 좋은 그런 어떤 상황에 가죠. 조세 피난처는 아까 말씀드린 OECD 그 조세 피난처 텍스 세븐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컨셉추얼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전 가격 제도는 요거는 많이 아셔야 될 거예요. Thin Capitalization은 뭐냐면, 이게 조세 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리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외국 법인, 멕시코로 봤을 때는 한국이나 미국 법인이겠죠. 국내 자회사는 여기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직접 지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됩니다. 재무제표라는 거를 보면 그 회사는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첫 번째로 지분 출자를 하고요. 자본 항목입니다. 자금 대여를 합니다. 이거는 라이빌리티죠.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에서 혹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차입금의 형식은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지분 출자를 안 하려고 하고요, 자금 대여를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랬을 때는 이제 송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비율 이상이면은 이걸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일 때 이자에 대한 소득 처분, 배당과 기타 사유 요청, 멕시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에 있는 지배주주로부터 블라블라 차입한 금액과 블라블라한 그런 차입의 내용들이 지배주주가, 해외에 있는 모회사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배당이나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커집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내용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차입금의 범위도 아시겠고 특별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 뭐 이자율, 만기일, 지급 방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필요하고 동종법인의 자기 자본에 대한 차입금 자료 이런 내용들도 외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설명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법인세 선고 불산익 항목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과세당국에서 이제 직접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소득이고요. 그리고 소득세를 제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소득은 법인 소득세 30%짜리 그리고 개인 소득세 보려고 하죠. 회사 법인장님이 주재원이에요. 주재원인데 차 줬어요? 집 줬어요? 그거는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그 급여입니다. 다 급여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복리후생비 식대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장님, 우리 뭐 구매 본부장님은 해외 외부에 미팅이 많으셔가지고 식사를 많이 하세요. 술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그거다 공제 많이 안 해줘요. 그런 부분들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래요. 그리고 멕시코도 제일 크게 보는 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의 테리토리를 보고 부가세에 적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통적으로 멕시코란 나라에 이제 들어왔죠. 해외 자본들이 어디가 왔나요? 미국이 왔죠. 유럽이 왔죠. 그리고 중국 왔죠. 일본 회사들 많잖아요. 네, 깨레따로, 산루이스 포토시 그쪽 일본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왔죠. 왜 왔을까요? 노동력 싸고 그리고 미국 시장 가깝고 웬만한 나라들하고는 대부분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세금으로 많이 먹어요. 실제로 세금 많이 먹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 잘 안 해주잖아요. VAT 30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15년부터 하는 거? 그 부분이 뭐냐면 약간의 컴플라이언스 문제예요. 미리 내고를 해놓는 거예요. 나라하고 아시엔다고. 그래서 물건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거는 수출용으로 갈 건데 라고 하는 거는 미리 싱글 A부터 트리플 A 중에 VAT 30를 받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놔야 됩니다. 그거 안 해도 환급해줘요. 멕시코는. 근데 잘 안 해줍니다. 리펀드와 크레딧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세자본제도 아까 말씀드린 신캐피탈에 대해서 조금 복잡한데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회사의 구조는 남의 돈과 내 돈이 있는데 네 돈 많이 내 이겁니다. 이자로 주지 마. 그 얘기고요. 조세피난처는 텍스 헤븐 지역을 OECD 국가 간에 협약을 맺어놨고요. 거기에서 조세피난처가 해당이 되면 좀 어려워지죠. 네, 해고를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OECD 모델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피난처의 종류는 무세고, 텍스 파라다이스죠. 텍스 헤븐, 텍스 쉘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조세 피난처에 대한 OECD에서 고시를 하죠. 한국은 멕시코가 볼 때 조세 피난처계가 아니에요. 한국은 조세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아마 몬테레이 지역에 들어오는 직접 진출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런 워플로우를 통해서 조세 피난처 적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을 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거고요. 결국은 조세 피난처냐 아니냐 해서 간주배당도 나오고 디미드 디비던드, 어린텍스 크레딧도 나오고 다 합니다. 이전 가격 과세제도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아까 2분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질문 받으면서 한 10분 정도 쉬고요. 질문 받으면서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쉬고 가는 게? 예. 10분간 쉬겠습니다.